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미래한국당 비례 30번 박대성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후보는 제가 이제 종편에서 한창 좀 활약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차례 그 얼굴을 마주했던 그 분인데, 이 박대성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젊어요. 올해 40이죠. 예, 40. 제가 좀 노안이라서. 아니, 만 39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저 페이스북 한국 및 일본 대외 정책 담당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학과를 졸업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까지 하셨네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보좌역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공화당 네. 역할을 예. 이제 대학교 때서부터 대학생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예. 또 일을 거기서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화당 버먼트주, 버먼트면 굉장히 추운 데네. 버먼트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선거 본부장을 했고, 그다음에 공화당 전국위원 보좌역을 하면서 미국의 선거 시스템, 네. 미국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또 요즘 한참 전영기 저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 대기자죠. 전영기 기자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이 원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좀 한번 우리 박대성 부사장, 박대성 후보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 저나 우리 박 후보나 저 흔한 얘기로 떡대가 좀 있는 편인데 예. 이 떡대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색깔이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꽉 밀고 있는 것이 핑크 챌린지? 해피핑크. 해피핑크 챌린지. 네, 해피핑크 컬러의 핑크 챌린지입니다. 예, 핑크 챌린지. 그 어떤 거? 그거 갖다 흔한 얘기 좀 푸시업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또 워낙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예, 또 예. 이제 경제 위기로 네. 굉장히 또 이 나라를 네.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새 정치의 네. 그 희망과 네, 네. 이 투표 동료를 위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내시라고 네. 저희가 그 당 차원에서 이 핑크 챌린지를 네. SNS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찍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핑크 아이템을 착용하고 네, 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영상들은 저희 당 유튜브 네. 홈페이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 핑크 보고 보면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저 이종걸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예전에 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하. 그녀는 그러니까 그녀는 빨리 그러면 그년입니다. 그년. 네. 그년 월굴 10홀에 갖고 예. 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원내대표 시절에 불러갖고 왜 저한테 그년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했던 바로 이종걸 의원이 이 핑크색을 보면 포르노가 생각난다는데요. 이게 그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핑크가 제일 유명한 컬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핑크 리본 네.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여성 유방암 맞습니다. 캠페인에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멘트를 듣고 아니 원래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저는 그 얘기 처음 핑크 얘기 들었을 때 보면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임산부석, 그렇죠. 임산부석은 색깔이 바로 요 색깔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산부석은 요 색깔이라서 밤중에 보면 웬만해서 밤중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라도 항상 핑크색 그렇죠. 자리는 비워놓는데, 그것이 아마 이종걸 의원은 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사실은 우리 박대성 후보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부터 깜깜이 선거 기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8일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나올 겁니다. 네. 6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는 4월 8일. 저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구 15만 유권자에게 500명 뽑아서, 그것도 좀 우리나라 같이 좀 과대 표집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는 달리 참 많이 틀렸고, 실제 최근에 보면 4차례에 걸친 총선 지방선거 몽땅 대선은 맞습니다. 얼추. 네네. 근데 틀렸는데 요즘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보면 이해찬 대표 드디어 보면 오늘 샴페인 터뜨렸거든요. 네. 과반 넘겠다고.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우선적으로는 대표님 말씀대로 네네.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는 네, 거의 틀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게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 500명. 네, 그 더더군다나 이게 집 전화냐, 휴대전화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네, 거고 네, 아마 다수의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네. 그것과 관련된 전화가 와서 그거를 정말 다 받아주는 사람이 네,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또 이 의문도 많이 들고요. 예, 예, 예. 또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여론조사가 여론을 캐치하는 목적보다는 네. 일종의 여론을 푸시하는 그 영어에서는 그 푸시폴링이라 그러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은 A라는 후보의 안 좋은 경력을 얘기해서 네네. A라는 후보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그거는 사실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네. 그 후보에 대한 일종의 그 네거티브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서 네, 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특히나 요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권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이 여론을 자꾸 조장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흔들리거나 네네.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요 최근에 또 빅데이터 선거 네네. 부분에서 또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네네. 있는데 네. 이게 구글 트렌드 같이 이제 검색어 기반의 예.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는 데서는 또 네. 완전히 굉장히 이게 검색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또 예. 박빙이라는 또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보면은 아까 푸시 폴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투표를 독려하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보면 대한민국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설문지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야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까 이제 보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6% 50대 후반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방역 잘하긴 뭘 잘해요. 보면 싱가포르, 대만, 그렇죠. 홍콩 등 그야말로 보면 처음에 우리가 2월 5일 날에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15명에 사망자 제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대만보다 인구 비례에 따지면 20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뭐 이렇게 뭐 잘하고 있어요라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럴듯하게 꾸려대면서 이제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여론조사에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 같은 건 어때요? 네, 미국도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주로 공화당에서 제일 크게 가져가는 이슈가 텍스컷, 즉 이제 네. 세금 감면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재밌는 거는 이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봐도 나는 공화당에 투표하는 이유가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게 돼 있을 때 네. 세금 감면이 1위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 재밌는 사실은 사실 공화당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제일 네. 작은 정부 세금 감면을 원하는데도 네. 일종의 여론조사만 오면은 모범 답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나라의 이제 국민연금 같은 소셜 시큐리티를 늘려야 된다. 네. 그런데 투표를 한다거나 예. 일종의 이제 의료 보장 정책인 네. 뭐 메디케이드 같은 거를 네. 더 해야 된다거나 네, 네. 그런 거에 1, 2위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건지라 네. 이거를 받았을 때는 모범 답안을 주려는 좀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작년에 딱 한 번 저 전화 받아봤어요. 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정치판에 32년 있었는데 네. 전화가 딱 왔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어느 조사기관입니다. 저 정말 죽을 때까지 다 받았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56%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베 총리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빠졌다가
지금 일제 코로나 착시 현상이라 64%입니다. 64% 정도. 뻥 2배가 네, 뛰었어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이렇고 하다 보니까 뭐 분위기 뭐 쏠리는데 지금 보면 막판에 가면 갈수록 여론조사 보면 이제 강하게 이제 결집하고 있고 특히 이제 흔한 얘기로 문꿀 오소리 문바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데 이것이 다했냐? 그래서 뭐 저들이 샴페인 터뜨리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 자유 우파 보수 우파들이 괜히 기죽을 거 없다. 네. 투표 많이 하면 이깁니다. 투표장 나가셔야 되는데 두 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지 몰라도 미래한국당에 뭐 표를 아무리 몰아줘봐야 몇 석밖에 못 얻는다. 네. 그거 네. 거짓말이죠. 완전히 가짜 뉴스죠. 대표적 가짜 완전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미래한국당에다 50% 밀어주면 정확히 의석 50% 갖고 옵니다. 맞습니다. 네. 뭐 22%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누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허위 사실이죠. 허위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전 오늘도 보니까 그 전화를 갖다가 적지 않이 주변 사람들 받았는데 사전 투표하면은 그 투표함이 뒤바뀐다. 만약에 네. 2020년에 저 1950년대에 있었을 법한 이른바 투표함 바꾸기가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날로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미래한국당 또 미래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 투표 참관인 다 있고 그렇죠. 개표 참관인 있고 감시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보면 계속 이상한 소문을 내갖고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원유철 대표님 비롯해서 네네. 다른 후보님들과 다 같이 네.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열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들 안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네.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나왔습니다. 또 예. 사전 투표를 해주시고 네. 이게 그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네네. 이제 공화당이 야당일 때 네. 에볼라 사태가 있었습니다. 맞다. 그때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에볼라 사태 때 비슷하게 또 민주당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이게 잘 해결된 거다. 예.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화자찬을 또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선거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공화당이 좀 더 약진을 한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에볼라라든지 어쩌면 이 코로나 같은 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우선적으로는 두지만 네. 사실상 선거장에 갔을 때는 그 이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트렌드, 네. 특히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네. 트렌드 같은 네. 그런 게 중간 선거 결과에 더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전서부터도 경제는 안 좋았었고 그렇죠. 지금은 더 안 좋아진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께서 꼭 잘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박대성 후보가 이제 그 말씀하시니 갑자기 또 그 자료를 제가 펴게 되는데 바로 4월 7일 이번 주 화요일이구나. 어제 그저 3일 전.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게 이제 2019년도 국가가 재정 결산안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로 넘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가 부채가 무려 1,743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재정 적자가 무려 5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이니까 2019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소득 주도 성장, 52시간, 최저임금 급상승 등등등의 이유로 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은 무려 41.8%로 그렇죠. 재정 건전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40%가 깨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까 박 후보 말씀대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아프니까 그렇죠. 아프니까 야 코로나 마스크 쓰자 하지만 투표장 가서는 결국 중간 심판 맞습니다. 정권 심판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것이 빅데이터죠. 여기 쭉 연결해서 그렇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뚝 잘라서 보는 거고.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트렌드는 빅데이터고. 네. 네. 그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우리 박대성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페이스북 하시죠. 저도 합니다.
회북 한국 및 일본 대외 정책 담당 부사장이시니까 이 IT 관련해서 우리 4차 산업 IT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만은 타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뭐 저는 뭐 먹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직접 가서 맛을 보고 사 먹는 스타일이라. 근데 요즘 보니까 배민이라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타다나 이 배민 이거하고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엉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크죠. 이게 논란이 많은 이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그러니까 흔히 앱으로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제 차량이 와서 이제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자인 이제 택시 업계와 굉장히 충돌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혁신 서비스인데 왜 이거를 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만 하느냐 그런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사실 어떤 식으로 이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융합을 시키고 충돌을 완화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중요한 그 스텝 중에 하나는 기존의 규제가 심하게 맞던 산업을 풀어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 업계라는 게 사실 보면은 이제 유류비라든지 그 택시 면허라든지 뭐 거기 채워내야 되는 일당 이제 산업금이라든지 산업금 문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서비스를 자꾸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이쪽에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묶여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새 신을 신고 열심히 뛰니까 이 흔신 신고 이렇게 한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미 택시 기사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대가 60대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택시를 많이 타는 주로 이제 뭐 30대, 뭐 40대, 뭐 아니면 또 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택시를 서비스를 탔을 때 내가 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시간만큼 빌린 게 아니라 약간 내가 화물같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선호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커가는지를 정부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객운수 사업법을 바꿔가지고 기존 틀 안에 그냥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혁신 모델이 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규제를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그러면 들어오면 되겠지라고 이 기성세대나 이제 관료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하는데 그 다음 올 기술은 사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그렇죠. 아예 기사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정부에서 긴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인데 좀 더 긴 안목으로 놓고서 이거를 규제를 만들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 박 후보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간혹 이렇게 이제 뉴스를 같은 게 웹서핑을 하다 보면 지금 이재명하고 좀 배민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딜이 붙었다는데 그게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거고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특정 배달 앱 서비스에서 요즘 이 소상공인들이 그 배달 앱을 쓰게 됐을 때는 서비스를 쓰게 됐을 때는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당연하겠죠.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이제 변동을 한 거죠. 근데 특히나 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지자체 경기도뿐만 아니라 창원, 전북, 뭐 인천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 잠깐만 여기서 나온 게 경기도,
인천 다 그것도 민주당이네. 네, 뭐 전북도 있고요. 전북이도 민주당이네. 뭐 진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주 빼고. 자우지간.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좀 관심을 끄는 건 이재명 아니에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그분이 이제 딱 치고 나가셨는데 예.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참 좋은 취지다, 굉장히 이타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세금이 들어갈 때가 배달앱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앱을 갖다가 핵심은 좀 이재명이 하는 건 배달의 민족, 이건 개인 자연, 그렇죠. 이 개인 업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식기 때문에 직접 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세금 갖고 그 앱을 만들고 그 세금 갖고 그 앱을 만드는 게 수수료도 즉 내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공공 서비스가 세금으로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뭐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네.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얼마만큼 확대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가 네. 있겠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거 배달앱을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주의. 네. 우리 저 박 후보 국가사회주의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혹시? 내셔널 소셜리즘.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이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사회주의로 갖다 지향했던 첫 번째 정부가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네. 히틀러의 나치즘입니다. 그렇죠. 내셔널 소셜리즘. 네.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은 어리석고 국민들은 무능하고 국민들은 못 믿고 탐욕스러우니까 우리같이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천사인 양, 우리 젊은 시절에는 386 운동권으로 화염병을 던졌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희 것을 모든 걸 다 관여해 주겠다는 것이 국가사회주의고, 그 일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앱까지도 우리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배달앱까지도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네. 왜 서양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 위로 깔려 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게 사실 그 두 개의 회사,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곳이 그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네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표방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모델로 내세웠던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서비스고 그래요. 혁신적인 이거 기억납니다.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표 안 돼. 나한테 표 안 되고 네. 특히 우리 나의 전통적 지지계층인 노조에서 반대,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니까 이건 왜 공무원들이 보면 이제 다 개입하고 싶어, 일을 만들고 싶은 그렇죠. 거야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 혁신 서비스는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기반한 네.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네. 하는 건데, 네. 그 회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룰을 세팅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네.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네.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보면 박대성 1980년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닙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한국 및 일본 대외정책의 부사장인 우리 박대성 후보. 보니까 여러분 집에 이게 다 왔죠, 이거. 이게 공보입니다, 공보. 공보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1번 뭐 윤주경 후보부터 가서 이 박 후보가 좀 젊어서 그런 거 조금 뒤에 있더라고. 여기 요거 박대성 후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네. 지금이 무너진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 박대성 후보를 비롯한 미래한국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후보는 없고 이제 비례 정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겠네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좀 그렇죠. 많이 알리고, 미래한국당, 또 미래한국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통합당, 정확히 하면 보수 우파의 쌍두마차죠. 보수 우파의 쌍두마차인 미래한국당, 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그야말로 지금 여론조사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서 불리한 입장입니다만은, 앞서 우리 저 박대성 후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아까 미국의 예도 들어주셨습니다만은 그렇고,
또 트렌드로 봤을 때, 또 선거의 성향으로 봤을 때 우리 투표하면 다 어떻게 된다? 투표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어디다 투표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칸에 해주시면 예, 기호는 4번이지만 어디? 두 번째 칸이죠. 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용지를 이렇게 딱 대셨을 때 두 번째 칸. 두 번째.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도 두 번째.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당은 그러니까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인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미래한국당이 두 번째 칸에 있답니다. 기호 4번이랍니다. 자, 우리 박 후보 또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표 독려해 주시고 또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와 같은 이 진실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